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로 가보죠.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재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전망들 하십니까? 뭐 결과는 뻔한 거고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너무 뻔한 거고 다만 이제 같은 결과라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표, 이 소신표가 국민의힘에서 얼마 나올까 이게 초미의 관심인 거잖아요. 김근태 의원이라는 추가 이탈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근태 의원 고민 중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새로운 반전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표가 확보가 된 상황인데 여권 관계자들 물어보면 한 6, 7표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나와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원래 처음에 3명이 공개 찬성표를 이야기하고 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름 돌았던 게 10명 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정도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명단이 돌았었고 그 10명들 중에서 실제로 기자들이 접촉했을 때 고민하고 있다가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한 5명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부 찬성으로 간다면 단순 산순으로 8표였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더했을 때는 두 자릿수가 조금 안 되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앞서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개별 접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3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찬성표 던질 거야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 1명, 고민 중이라는 게 3명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뭔가 찬성표 던지겠다고 밝힌 5명과는 별도 인물들이다. 그럼 합하면 9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원내 선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는 게 늘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숫자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지금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하는데요. 다만 저희 시사인 기자님들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촉을 해봤는데 이렇게 비공개 투표인데 왜 자꾸 의사를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뭐 얘기는 한데. 근데 아마 찬성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굳이 뭐 당론 따를 거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말하는 이제 TK 이제 낙천자가 있는 것을 봐서는 이제 그 경남 이제 TK가 아닌 지역을 조금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하태경 의원은 또 이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또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의 공통점은 친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친윤에서 나올 건 아니고 그지 이제 범비윤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범비윤 숫자를요 저희가 막 더해 보면요 이게 손가락 10개를 다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 있는 사람만 한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선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밖에 원내인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두 자릿수를 되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아니 17표 이탈표일 때 한 경우에서도 10표 이상 못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22대 때 무조건 무너지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10표를 막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범비윤이라고 하셨는데 10표 이상 나오게 되면은 친윤 중에도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사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윤이 정말 없어요 지금 원내에. 그렇기 때문에 친윤 중에도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로 지금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심화되고 당에 대한 그림이 많이 약화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더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반발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한동훈 좀 이게 함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10표는 무조건 안 돼. 그럴 리가 없었고 야당에서도 두 자릿수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티나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일정상 혹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못 가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꾀병으로 간주될 여지는 없을까요? 뭐 코로나 진단서를 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들 플러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말 그 생각과 어떤 상식 그리고 이제 소신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원내 지도부는 어떻게 지금 그 단속을 하고 있대요? 뭐 공개적으로 보도가 나온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 지도부와 전 지도부들이 뭐 편지 보내고 편지도 박주민 의원이 편지 쓰고 이쪽에서도 편지 쓰고 뭐 전화도 다 돌리고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재밌는 얘기는 이제 원내 그 대표단 말고 그 밑에
그 원내대표를 이제 수행하고 보좌하는 인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구 의원 찾아가가지고 의원님 보고 싶습니다. 28일에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던진다는 거죠. 보좌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당 관계자 쪽에서 네. 의원이 아니에요. 의원급에서 의원급인데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는 하지만 좀 친한 이런 의원들이 또 이제 2차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의원님 보고 싶어요. 참 28일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28일 본회의장에서 꼭 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은 그쪽 의원에서 네, 그날 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1차, 2차, 3차 여러 갈래를 통해 가지고 전방위적 채널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권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저희도 이제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한번 쭉 물어봤는데 장동혁 원내수석은 우리는 그런 거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사국에 질문하는 기자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는데 의사국에서는 우선은 이제 명패함에다가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안 넣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종필 총리 투표안을 두고는 백지 투표를 한 적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례가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하는지는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일은 통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계속 통화 중이거나 혹은 자리에 안 계시거나 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과거에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래서 그 백지 투표를 두고 여야 간의 싸움이 나서 그냥 아예 투표가 멈춰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투표가 전례는 종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과거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랬던데요. 그럼 그 성립이 안 된 거니까 이제 그 전례가 될 수는 없겠네 그게. 그거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을 것인가 여러 전략들 중에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이제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오늘 그러니까 아까 장동혁 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전략으로 원내 지도부에서 깊이 고민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그 이상민 의원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단체 기권하는 건 모양이 안 좋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가지고 당론도 사실상 정황 상태고 알아서 표결할 텐데. 아예 그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단 하나의 이탈표도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 용수철처럼 반발하는 의원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시끄럽게 만들어서 변수를 만드느니 이런 위험한 전략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 찬성표 던질래 한 의원들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해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또 그러니까 시건했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찬성표 던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했던 의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주워 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 저녁에 뭐 결과가 다 나올 거니까 뭐 더 이상 뭐 전망하고 이럴 성질의 이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저녁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제 대체적인 분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결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그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난리가 나요. 네, 거기서부터는 그렇죠. 사실은 정권이 붕괴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총선 민심을 마주하고도 지금 대통령실이 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먼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재표결이 부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표 차이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가구신 기자가 잘 지적해 준 것처럼 만에 하나 두 자리 숫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패스트 트랙에 태울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지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해서 법안이 오르고 통과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표결이 이제 부결 쪽이 아무래도 좀 기류가 크니까 부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결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제 22대 국회 발의될 때까지 요 한두 달 이상의 텀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은 사실은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일방적으로 두드릴 거고요. 여당은 일반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야권은 당연히 이제 또 장애 집회도 할 것이고 뭐 규탄대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카드들 여러 가지 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여권을 압박을 할 텐데
용산 대통령실은 뭐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했습니다만 그게 무색할 정도로 사실은 언론의 집중포와 동시에 이 야권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반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가 뭔가 그 사이에 성과를 내 가지고 해야만 그나마 이제 여당에서 거봐라 공수처가 특검 필요 없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면이 쓰는 건데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했던 정치 세력이 공수처가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만 뭔가 할 말이 생긴다는 이 아이러니 이거 사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공수처가 정말로 대단하게 뭔가 스모킹건을 잡아가지고 이 정권과의 뭔가 어떤 치명타적인 걸 잡아낸다 하게 되면 그럼 정권 또 붕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든 여당이 힘들다. 용산은 어차피 여당 앞에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뒤에 빠져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이미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5표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5표도 의미가 당연히 있죠. 사실 나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용산의 관점에서 그 5명을 어떻게 볼까요? 소신 있는 국회의원, 헌법기관. 체리 따봉을 받긴 어려우시다. 네, 그 5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네, 사실 이제 낙천 혹은 불출마하는 과정에서 이미 용산과 선을 세게 그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김웅 의원 같은 분은 그 메시지를 보면 지금 여당 안에서 나온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센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용산이 어떻게 이제 신경을 쓰냐 마냐의 범위를 넘어간 인사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재형 의원 또한 사실 이제 낙선하면서 이제 생기게 된 여러 가지 괴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 인생을 여러모로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했던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용산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유일하게 한 명 신경 쓰인다면 이제 안철수 의원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2대 가서 현역이 되는 게 안철수 의원이죠. 네. 그 구심점이 돼서 혹시라도 그 의사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될 경우에 가지게 될 어떤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 안철수 의원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치 데뷔하고 나서 본인의 자산을 항상 깎아먹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 뭐가 하나 생기게 되냐면은 21대에서 유일하게 특검에 찬성을 찍은 여당 22대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이걸 이제 상징자본화 해가지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점화 될 수 있는 사실 전당대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도 앞으로 또 이 당정 관계라든가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리와 위치를 차지해 두는 것 요것도 사실은 본인에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좀 요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신이 반윤의 대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만약에 의도를 한다고 쳐요. 되겠느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 반윤 유승민, 그다음에 신비윤 한동훈 이렇게 봐도 되나? 하여간 그럼 그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의 좌표는 어디냐가 모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본인의 가장 큰 경쟁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직구금지 철회에 관련된 이런 이슈 말고는 사실 여론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쉽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좀 가름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추미애 당선인 법사위원장 안 맡고 지금 국방위로 가겠다고 어제 밝혔잖아요. 혹시 비하인드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예, 따로 들은 건 없어가지고. 뭐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 뭐 사실은 추미애 의원 정도의 소위 짬이라고 하죠. 짬이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뭐 가고 싶은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은 뭐 갈 수 있는 상황이니 하니까요. 또 국방이 당연히 중요한 상임위원회고 현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반적인 배분으로 봤을 때 지금 추미애 당선자가 법사위에 하겠다고 하게 되면 또 법사위원장을 강력하게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의 후폭풍이 지금 또 추미애 당선자를 중심으로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국방위로 빠져주게 되면 이게 약간 조금 이제 기류가 그래도 약간 잦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배치로 보았을 때 법사위는 이미 전투력이 충분합니다. 왜? 박지원 당선자가 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정됐대요? 아이가 이제 원하시니까 희망이잖아요. 희망.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이 전투력을 나눠가지고 사실 여러 상임위에 골고루 이제 저격수들이라든가 공격수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분으로 보았을 때도 선수로 보나 뭐 이제 전투력으로 보나 법사위가 당연히 중요한 상임위 어차피 위원장도 만약에 가져온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배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당의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정무적으로 맞물려서 물론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가장 웃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긴 그러니까 합니다. 국방위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본인의 이야기는 최상병 사건을 주로 이제 다루겠다라는 것이긴 그다음에 했습니다. 이번에 월차례 사망 사건도 언급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임이긴 하죠. 이제 그런데 이 메시지의 이제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국회의장에서 낙마한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을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추미애 이제 당선자가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변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선긋음도 있고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중진 의원들이 큰 정치를 꿈꿀 때 가는 곳이긴 하거든요. 지역구의 현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그렇죠. 이제 그 외통위하고 국방위가 보통 그리고 그런 기재위 이런 곳을 이제 대권 플레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는 상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당선이 6선인가요? 좀 아무튼 그 상임위원장 보통 이제 3선급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는데 내가 국회의장이면 모를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무리 법사위를 하더라도 나보고 상임위원장을 맡아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약간 그 가장 연장자로서 일단 뒤에서 좀 몰려있다 하반기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뭐 이런 컨셉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추미애 당선자가 사실은 그 본인 아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군대 관련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뭔가 성과를 낸다고 하게 되면 또 그런 리스크를 하나 또 막고 간다. 나중에 앞으로 정치하는데 계속 발목 왜냐하면 계속 어떤 정쟁이 하게 되면은 이제 요소가 계속 이런 것들은 소환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 혹시 비하인드 좀 들으신 거 있나요? 왜 그러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네, 연금 개혁은 언제나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기 때문에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결국은 얼마나 더 걷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세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손을 대고 싶어하지 않는 이슈이고 그러다 보니 항상 미뤄져서 제대로 개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1대 안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한테는 또 의미가 있고 뭐 정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좀 안을 던지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략적 목표나 정무적 그 감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약간 한 방 맞았다라는 이제 모양새이긴 하죠. 어제 오늘 보수 언론 보도로 봐도 국민의힘을 뭐 상당히 비판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꽃놀이패인 게 만약에 연금 개혁안을 정말 여당이 받게 되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양보해가지고 큰 판 하나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성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연금 개혁이 지금처럼 여당이 계속 끝까지 안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봐라. 여당 지금 연금 개혁에 진심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안 받아준다. 3대 개혁이라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당이 무슨 선택을 하든 또 다시 한번 가드가 불능하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편한 그런 게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가 자꾸 당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고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진심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약간 진심이 있는지 물음표입니다만, 근데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가 대통령실이 딱 선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22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더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뭐 나경원 당선자라든가 뭐 윤상현 의원 정도만 약간 이제 연금개혁 모수개혁이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뭔가 변수를 만드는 어려운 거죠.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자,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꺼내 듣는 게 되는 상당한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사실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막판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큰 양보했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그거 다 꼼수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안 될 거 알고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묻어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지형에 있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어 논리가 그렇게 크진 않고 결국 용산과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이제 대표 이 구도가 다시금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네. 또 국민의힘은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투리 좀 피니시 블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카드를 잘 고른 거지 이 경우는.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때 이제 브리핑 갔던 기자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연금 개혁 특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브리핑이 현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브리핑하는 순간에까지도 여야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얘기를 한 마디씩 하는 바람에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날 완전히 결렬해서 끝난 거였는데 다 지난 것 같은 뭔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슈였던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딱 던져가지고 여권을 외통수로 막아버린 것.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피니시 블로우라는 비유가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연금개혁,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연금개혁 특위에 부여가 된 거고, 연금개혁 특위에서 본회의로 넘기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애당초 약속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최종적으로. 어차피 안 되는 판이었던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그러니까 아까 가구신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개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든지 협상에 대한 또 열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용산이 이미 선을 긋고 나서부터는 사실 너무 의미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총선 후에 당정 관계 재정립 얘기했는데 재정립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대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이제 표상이 될 수가 있다. 최상병 사건의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실 연금개혁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당의 공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뀐 게 없다. 당정 관계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근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당에서는 좀 분위기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고 뭐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과거에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많이 훼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재발탁한다고 해서 뭘 대단히 잃을 게 있느냐. 어차피 그쪽은 다 잃은 거고 이 지금 안 그래도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믿을 만한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정말 좁고 얕은 인재풀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는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의 뭔가 관계를 더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이제 계산도 있는 건데 이런 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마 김용태 당선인이 뭐 기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새롭게 신진으로 올라오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국정농단 사건과 사실은 이 당이 선을 긋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이게 뭔가 보수의 개혁도 하고 새로운 기치도 올리고 하는 건데 자꾸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게 되면 결국 다음 선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도 비서관이죠. 정호성 비서관이 네. 이게 부속 비서관을 지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의 약간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제2부속실을 살려가지고는 그러니까 다시 부활시켜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쓰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의 필요성들은 보수 안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그 인물을 쓰는 태도를 보여주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일정 부분의 충성심을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좋게 평가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충성심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를 망치게 했던 하나의 주범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의 말, 지금은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분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커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잘못으로 결국 유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충성,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공적 가치가 아니라 사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당선자 이야기처럼 국민들은 기괴하다고 보실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안드로메다급 인사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실드가 잘 되지 않는 도통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사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동의가 안 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왜 이랬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는
뭐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을 사면 복권시켜서 이제 기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인이 그 당시에 했던 사건을 잘 매조짓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라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윤선, 안종범, 심지어 최순실 같은 사람들은 최순실 씨는 아직도 이제 여전히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윤선, 안종범 이 두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이었지만 김기춘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사면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잣대는 뭐냐? 그 수사하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서 마음에 들게 받고 혹은 그게 아니어서 나쁘게 보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또 삐딱선을 타면은 정호성 전 비서관 기용 사실을 딱 전해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둘 사이가 소원해졌다라는 게 아니, 파다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에 스모킹건을 제공한 사람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충성심을 윤석열 이제 수사 이제 팀장이 봤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행위가 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작동도 안 하는 그 것이거든요. 해석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예. 보도를 보면 작년 말부터 검토했었다면서요. 또. 심지어 이제 국정원 산하기관의 자문위원도 이제 시켜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좋게 봤던 지점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인재 플러스 가장 가까이 두고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근데 갑니다. 약간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간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도저히 좀 안 되겠다 이건 내 뒤집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냥 던지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임기는 정해진 거고 뭐 물론 뭐 3년이 정말로 어떻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기는 정해진 거 안에서 굉장히 딱 좁은 시야로 요 순간순간의 선택을 보았을 때는 그나마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놨는데 쭉 모아놓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테크라고 하죠. 그 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몰려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막 궁지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선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고 하나가 정말 충심어리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조중동 말씀이라 좀 듣지. 조중동 말도 안 듣는 정권이잖아요. 지금 이 보수 정권이라는 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네. 역시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직접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언론과의 소통을 자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측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사를 기용한 대통령의 해명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까지 봅니다. 그때 뭐 비서실장 수석 기용할 때는 직접 나와서 설명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진짜 필요할 게 요번 인사였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안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